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고단백 식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고단백 식사가 스트렝스와 근성장에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고단백 식사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단백 식사는 정말 오랫동안 논란거리였습니다. 고단백 식사가 통풍을 가져온다, 건강에 안 좋다 등등. 하지만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저는 최소 체중의 2배의 단백질을 권합니다. 그러니 80kg인 남성의 경우 최소 160g의 단백질을 권하죠. 이는 닭가슴살로 치환하면 닭가슴살 100g에 21g의 단백질이 있으니 닭가슴살로만 따졌을 땐 거의 800g의 닭가슴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 최소가 체중의 2배이지 운동 경력이 높고 근육이 많은 분들에게는 2.5배에서 3배의 단백질도 추천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게 건강하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은 최소 체중의 1.8배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디빌더들의 추세는 체중의 2.2배에서 4.4배라고 합니다. 오늘 본 논문은 최소 9년 이상 운동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2년간 실험을 진행했고 6달마다 바디 컴포지션과 메타볼릭 비율 그리고 신장 기능을 체크했습니다. 처음 1년간은 체중의 3.1배를 섭취했으며 다음 1년간은 체중의 3.5배를 섭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과 간 기능은 정상 수치였으며 크레아티닌과 혈액요소 질소는 정상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지방과 제지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단백 식사는 간과 신장에 무리가 없다고 보이며 고단백 식사가 근육 증가와 지방의 감소와는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볼 연구는 체중 2.2배가 넘는 고단백 식사가 신장과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된다고 했으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웨이 프로틴 섭취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연구진들은 피실험자들이 원래 하던 훈련 루틴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5명의 피실험자들은 대략 체중의 1.5배에서 4배 단백질을 섭취했고 처음 1년간은 2.2배에서 5.1배를, 다음 1년간은 2.6배에서 5.8배를 섭취했습니다. 위 표는 피실험자들의 단백질 섭취 내용인데요. 순서대로 나이, 평균 단백질 섭취 그람수, 첫 번째 연도 때 단백질 섭취, 두 번째 연도 때 단백질 섭취, 평균 체중의 단백질, 첫 번째 연도 때 체중의 단백질, 두 번째 연도 때 체중의 단백질입니다. 피실험자들은 고단백을 섭취했음에도 신장과 간의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크레아티닌, 알라닌 트랜스아미나제, 아스파르트산 트랜스아미나제, 혈중 요소 질소, 추정사구체 열과율 및 혈당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2명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으며 혈액 요소 질소는 4명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은 체지방 감소와 근성장을 알아볼 건데요. 고단백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뚜렷한 패턴은 없었습니다. 5명의 피실험자 중 2명이 근성장이 눈에 띄었으며 각각의 내용들은 위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체중, 림바디매스, 지방, 체지방률이고 1년차와 2년차 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단백 식단이 간과 신장을 망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섭취량과 개인의 건강 상태 이 두 개가 매우 관련이 높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면 단백질 섭취가 간과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고단백 식단은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요구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것에 적용시키면 똑같습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마시면 위험합니다. 100년 전에 고단백 식단의 위험성을 말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는 신장이 하나인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고 그 부작용이 신장 비대와 신장 손상이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신장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신장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단백 식단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 부작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웨이트를 하는 14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1년간 고단백 식사를 시켰는데 마찬가지로 고단백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단 5명 중에 4명은 크레아티닌과 혈중 요소 질소 수준이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명의 실험자는 모든 수치에서 정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과 혈중 요소 질소 수치는 운동에 영향을 받기에 이것이 고단백 식단으로 인한 것이라 확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연구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것 중 하나가
고단백 식단이 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도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고단백 식단이 칼슘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고단백 식단 후 요산도가 낮아지며 이는 산성을 완충시키기 위해 뼈에 있는 중탄산염이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단백 식단을 하면 뼈가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단백 식단을 하면서 나오는 칼슘은 순칼슘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단백 식단은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체중의 1.5배의 단백질을 먹는 그룹과 체중의 2.8배 단백질을 먹는 그룹을 비교했는데 고단백을 섭취한 그룹이 뼈가 87% 더 건강했다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사람은 6개월에서 24개월간 고단백 식단을 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년간 고단백 식단을 한 피실험자들을 지켜봤을 때 뼈, 신장, 간 건강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단백 식단이 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반면 고단백 식사를 하면 IGF-1이나 인슐린이 종양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고단백 식사가 암을 유발한다거나 보디빌더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 사용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일반적인 내추럴 운동인이라면 운동을 통해 충분히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중의 2.2배 이상 먹는 고단백 식단은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운동만으로도 간과 신장의 바이오마커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세 번째, 따라서 증가된 혈액요소 수치와 크레아티닌은 운동으로 인한 것이다. 네 번째, 만약 신체 검사가 있다면 전날에 운동을 쉬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고단백 식단이 뼈 건강에도 도움된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